인벤션, 발명과 혁신의 역사. 발명과 혁신이 현대 사회에 끼친 영향. 인류의 진화는 발명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발명이 인류의 역사에서 물리적 변화와 행동 양식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발명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발명의 범주는 석기를 비롯한 다양한 수제 도구인데, 이러한 도구들은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자유로워진 양손을 사용함에 따라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두 번째 발명의 범주는 다소 복잡한 장치나 기계인데, 이 범주에는 고정형 장치와 운송수단이 포함된다. 참고로 대표적인 전근대적 발명품으로는 물레방아, 풍차, 물레방아를 이용한 풀무와 용광로, 항해용 범선 등이 있다. 단순한 공구와 기계 그리고 현대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자동화된 복잡한 기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돌과 나무로는 이런 복잡한 기계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 번째 발명의 범주는 신소재이다. 신소재는 돌과 나무의 시대에서 금속, 혼합물, 화합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문명의 진보를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이다. 발명의 네 번째 범주는 새로운 생산 관리와 경영 기법의 도입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범주보다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경제적인 보상이 큰 개선이다. 이 방식은 대량 생산 기술과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고도로 자동화된 방식을 의미한다. 대량 생산 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자제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더 효율적이고 더 저렴하며 더 빠르게 발전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자장치는 데이터 수집과 처리 그리고 보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발명과 혁신은 여러 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혁신은 새로운 재료, 제품, 프로세스와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채택하고 숙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발명에는 상응하는 혁신이 뒤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구소련의 사례는 이런 점에서 발명과 혁신의 괴리를 잘 보여준다. 소련 과학자들은 당대의 뛰어난 발명품을 수없이 만들어냈다. 소련의 중점적인 재정 지원에 의해 추진된 연구개발 덕택에 소련 무기는 미국 무기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고, 당시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술도 보유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물리적인 충돌 없이 해체되었을 때 소련에는 주요 산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필품 산업까지 곳곳에 혁신과 발명의 커다란 격차가 있었다. 참고로 현대 문명에서 강철은 가장 중요한 금속이다. 그런데 유럽, 북미,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1950년대에 이미 전로 방식이 평로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구식 평로가 철강 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소련의 산업은 낙후되어 있었다. 또한 청바지에서부터 PC에 이르기까지 일반 소비재의 대량 생산 시스템의 낙후 문제는 소련 국민의 가장 큰 불만 사항 중 하나였으며, 이는 결국 소련의 종말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소련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전례 없는 경제 발전은 1990년도 이후에 광범위한 외국의 발명품을 신속하게 활용 또는 도용하여 혁신을 이루었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설비와 기술의 과감한 도입과 적용, 그리고 전례 없이 쏟아지는 기술 개발 성과로 인해 중국 경제 규모는 14배 성장하고 1인당 국민 소득은 11배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참고로 중국 정부의 노력과 외국의 직접 투자 덕분에 최신 기계, 설계 및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는 특허 취득과 동시에 중국 시장 진출을 열망하는 미국, 유럽,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하우 공유 덕분에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산업 스파이 활동이 동반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은 소련의 붕괴에서 교훈을 얻었다. 고르바초프처럼 개혁하기 어려운 정치를 개혁하는 대신 유례없는 혁신 주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급속히 향상시키고,
당의 통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은 후발주자로의 혜택을 누리면서 선진국의 완성된 발명을 기반으로 하여 혁신의 흐름을 탈 수 있었다. 1950년대의 일본과 1970년대의 한국도 이런 후발주자로서의 혜택을 누렸지만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혁신과 창의적 경제라는 점에서 중국과 다르다. 소니의 가전제품의 혁신, 토요타의 고품질적 시 생산 방식, 삼성, SK하이닉스, LG, 파나소닉 등의 반도체, 휴대폰, 2차 전지가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아직은 중국의 산업이 전 세계에 기여한 바는 없다. 물론 화웨이의 경우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한편 발명이라는 긴 궤적을 되돌아보면 발전의 가속도에 놀라게 된다. 18세기에는 덜 집약적이며 느리게 진행되던 기술의 진보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9세기에 이르러 양과 질이라는 관점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20세기의 발전은 산업혁명 시기의 발전보다 더 눈부시다. 어느 때보다 빨라진 혁신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끊임없이 공유되는 마법의 주문 같은 신념이다. 증가하는 특허 수가 혁신의 가속화를 알 수 있는 완벽한 척도는 아니지만 미국 특허청이 승인한 특허 수의 증가를 살펴보면 놀랍다. 1800에서 1810년에는 911건의 특허를 승인하였는데 1890년대에는 거의 25만 건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약 165만 건으로 200년 만에 거의 2000배 증가했다. 물론 이렇게 많은 특허 중에는 수준이 미달인 것과 단순한 것도 많다. 게다가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특허도 있는데 심지어 말도 안 되는 특허와 정말로 미친 창작물도 포함되어 있다. 1932년 알포드 브라운과 해리 제프콧은 미국 특허청의 문서에서 이런 사례들을 수집했는데 그 중에는 죽은 사람이 의식을 회복할 경우 무덤에서 사다리를 타고 나올 수 있도록 개선된 관이나 보조개 제조 장치 같은 특허도 있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전자 프론티어 재단의 웹페이지에서 매달 발행하는 이달의 멍청한 특허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한편 현대의 발명품은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훌륭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러한 해결책들은 부수적이거나 점진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파괴적, 변혁적 또는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잠재력은 음식에서 장수, 에너지에서 여행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장된다. 참고로 우리는 이미 영양실조 인구를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 미만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어쩌면 미래에는 식량 부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고층 건물에서 식량을 대량 생산하거나 음식물 대신 완전한 영양을 제공하는 합성 캡슐을 섭취함으로써 농작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세기 동안 부유한 나라들의 평균 수명은 2배 늘었는데 향후 유전자 변형이나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 그 수명이 2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현대 발명의 기하급수적인 심지어 그보다도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목표는 이상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오랜 기간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결국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임계점을 지나 특이점으로 귀결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특이점을 맹목적으로 숭배할 필요는 없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같은 획기적인 신약, 고밀도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 화성의 인류 정착과 같은 평범해 보이는 주장들도 인상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책에서는 과장된 주장이나 환상보다는 다소 현실적인 세상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편 이 책에서는 현대 발명의 널리 알려진 문제점이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발명으로 인한 부작용, 단점, 합병증 등은 예측이 가능하다.
대부분 문제점들은 추적 관찰되고 평가되는데 이는 발명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비용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처방약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발명의 부작용 중 하나다. 이에는 단순한 불편함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에 따른 금기 사항을 비롯해 하천에 흘러들어가는 수많은 약물과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의 확산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한다.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자동차의 발명이 가져온 부작용도 의약품의 부작용에 못지않다. 내연기관은 인류에게 이동성과 편리함을 넘어서 자유를 선사했지만 배기가스 문제와 도시 경관 문제는 물론이고 처방약의 부작용에 버금가는 많은 사망자 문제를 일으켰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야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합리적인 도시 설계의 한 축인 자동차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 방안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35만 명의 운전자와 보행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부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까지 받아들인 인류의 발명품은 의약품과 자동차에 그치지 않는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토지와 수질오염 문제, 합성 질소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까지 언급하기 시작하면 이 책의 한정된 지면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에 이 책에서는 빠르게 발전한 발명의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렸던 영역과 초기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던 혁신에 초점을 두어 발명의 실패를 다루고자 한다. 다시 정리하면 이 책에서는 발명과 혁신 실패를 다음에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첫 번째로 초기에 환영받았으나 결국 퇴출당한 경우, 두 번째로 기대에 어긋난 경우, 마지막으로 잘못된 기대로 인해 실망으로 끝난 경우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현대사회에서 퇴출당한 발명.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 해로운 것을 제거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완화하려는 방법도 부작용을 동반한다. 그리고 성능 향상, 수익 증진, 안전, 편안함을 위한 혁신도 예외가 아니다. 부작용은 예측할 수 있거나 허용할 수 있는 것부터 예기치 못한 심각한 것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그런데 만약 완벽한 개선책이 있다면 부작용을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해결책을 찾아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혁신을 통한 발명 가운데 결국 실패로 판명된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유연휘발유이다. 유연휘발유는 자동차 내연기관의 노킹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렴하고 간편하며 효과적이다. 그런데 엄청난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지만 토마스 미즐리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실패한 발명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와 연관이 있다. 그는 우선 유연휘발유 개발 연구를 주도했고 몇 년 후에는 무독성 및 불연성 프레온가스 개발을 주도했다. 개발된 프레온가스는 프레온12라는 브랜드로 출시되었는데 프레온 12는 프레온가스 형태의 다양한 합성 화합물의 시초이며 CFC는 냉장고와 에어컨의 압축 냉각 사이클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합성 화합물이다. 그런데 CFC의 활용 범위는 냉장고와 에어컨에 그치지 않는다. CFC는 발포제, 의약품, 페인트, 화장품 등을 담고 있는 에어로졸 캔의 분사제, 산업용 탈지제 및 용제로도 널리 활용됐다. 세 번째는 최초의 현대적 합성 살충제인 DDT이다. 파울 헤르만 밀러는 연구를 통해 DDT가 가공할 만한 살충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DDT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대에 의해서 즉각 적용되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곤충이 매개체인 전염병을 억제하고 농작물 생산과 가축의 해충 방제를 위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런데 DDT가 무분별하게 사용된 지 10년이 지나자 DDT의 내성을 가진 곤충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DDT는 조류 번식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조산화나 저체중아의 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에 가장 파괴적인 물질로 지목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발명들은 초기에는 환영받았고 빠르게 상업화되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인간과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거나 해로운 것으로 밝혀져 결국 처음 발명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먼저 유연휘발유는 내연기관의 부드러운 운행을 위해 발명되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 신경독성 중금속의 배출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1970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많은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970년 직후에는 한때 살충제로 주목받던 DDT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성층권의 오존층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 프레온가스 CFC의 점진적인 감축에 전 세계가 합의하였다. 세 가지의 역사적 발명 실패 사례에서 공통으로 인류가 얻은 교훈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인류가 대안을 찾아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 해로운 물질을 금지하고 대체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휘발유의 납을 첨가제로 사용하기 이전에 납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도 존재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납이 선택되었고 이를 완전히 없애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반면 성층권 오존 감소의 원인으로서 CFC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치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가장 효과적인 세계 조약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한편 DDT 금지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DDT 이후에도 살충제뿐만 아니라 벌레와 곰팡이를 퇴치하는 화합물 등의 수많은 농약이 개발되었고 DDT 대신 도입된 수많은 농약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환경과 건강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 가지 발명품은 기업 연구의 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발명품을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승인이 필요했기에 유해성이 입증되었다면 도입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널리 알려진 위험과 과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트라에틸납의 사용이 승인되었고 오래도록 사용되었다. 납의 사용은 결국 금지되었지만 놀랍게도 신경독성에 대한 우려가 주요 요인은 아니었다. TEL의 역사는 공중보건의 실패를 상징한다. 이미 알려져 있었던 납의 위험을 미리 고려했더라면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유연휘발유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용을 금지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CFC와 DDT의 역사는 이와는 다르게 더 심오한 교훈을 남겼다. 바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초래한 결과이다. 인간의 개입에 따른 결과는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복잡한 위험이 따른다. 즉 개발 초기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복합적인 위험이 따르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축적되어야만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과를 면밀히 추적하고 때로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세계를 지배할 뻔한 발명. 발명의 역사에서 혁신적이며 중요한 새로운 발견도 당시에는 그 위대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 저널들은 소수의 전문가만이 읽을 수 있었고 수많은 특허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지기도 했다. 또 몇몇 특허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가치가 발견되고 혁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가장 좋은 예는 제임스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일 것이다. 맥스웰은 1865년부터 1873년 사이에 전자기 이론을 완성했지만 그의 이론이 주목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현재 그의 연구는 라디오, TV, 휴대전화, 인터넷, GPS 등 모든 현대 무선 전자기기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현대 무선 전자기기들은 맥스웰의 아이디어와 고도의 기술 결합을 통해 탄생했다. 그러나 일부 발명은 초기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결말로 이어지기도 한다. 발전이 초기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승세가 꺾이거나 미미한 발명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실패한 발명은 결국 상업적으로 실패하거나 실망스러운 침체에 이르는 등 다양한 운명을 맞게 된다. 여기에서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세 가지 발명을 다루고자 하는데, 세 가지 발명을 시간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패한 발명의 두 번째 범주는 틈새 시장에서 유망해 보였으나 발명 당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발명인데, 저렴한 장거리 항공 운송을 위한 비행선, 전력 발전을 위한 핵분열 기술, 빠른 대륙간 여행을 위한 초음속 항공기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발명들은 상업화에 성공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 확산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대했던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드러났다. 비행선은 앞에 언급된 사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실패한 사례다. 힌덴부르크호가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은 기술적 재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면서 비행선은 실패로 막을 내린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제트 여객기들이 대중화되고 전 세계의 항공 운송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선의 꿈을 이루려는 시도는 끝나지 않았다. 더 나은 비행선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비행선에 관한 주장과 계획들의 공통점은 비행선의 확대 보급을 위해 필수적인 헬륨 문제와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최근 미국의 국내 헬륨 소비량은 연 약 4천만 세제곱미터이며 자기 공명 영상 30%, 리프팅 가스 17%, 분석 및 실험실 응용 분야 14%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전체 헬륨 소비량을 비행선에 모두 투입하더라도 200개의 대형 비행선을 채울 수 있을 뿐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대부분 비행선은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이 비행선이 하늘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국 항공 역사의 주역이 되지 못했고 액세서리 정도의 미미한 역할에 그쳤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한편 핵분열은 개발 당시의 기대 수준에 한참 못 미친 사례이며 성공적인 실패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기술은 상업적으로 상당히 성공했고 몇몇 선진국 전력 발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의 핵 발전 점유율은 기술의 개발 당시 열광적으로 예상했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당시에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면 핵 발전이 모든 전력 생산 기법을 압도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결과는 당초 예측에 한참 못 미쳤다. 초음속 비행기의 경우도 유사하다. 처음에는 비행선에 비해 성공적이었으나 결국 상업적으로 실패했다. 초음속 비행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거대한 초음속 항력을 극복할 수 있는 비행기 설계 문제, M2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엔진, 경제성, 환경 문제 등이다. 아무튼 초음속 비행기에는 일부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단점을 상쇄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초음속기가 틈새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초음속 비행기의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다. 새 원자로 설계를 계속 추진하는 것처럼 인류에게 꼭 필요한 발명. 여기에서는 암 치료나 수명 연장과 같은 포괄적이고 달성하기 어려운 영역보다는 복잡하고 도전적인 기술로 인해 혁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 번째 기술은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탐구해온 진공 튜브를 활용한 고속 이동 장치이다. 19세기에는 이 기술이 이론적 상상에 그쳤으나 20세기의 신소재와 기술의 발전으로 달성할 수도 있는 도전으로 꼽히고 있다. 2013년 8월 일론 머스크는 하이퍼루프 알파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하이퍼루프 아이디어의 배경을 설명하며 비행기, 기차, 자동차, 배와 같은 기존 운송수단을 보완하는 제5의 운송 방식이다. 라고 강조했다. 하이퍼루프는 빠르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날씨와 지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동 경로상의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하이퍼루프는 진공 수준의 매우 낮은 압력을 유지한 직선 금속 튜브 내부에서 공기 또는 자기력에 의해 부상하여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하이퍼루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과 2013년 이후의 발전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상상한 것보다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더라도 도시 간의 이동을 하이퍼루프를 이용해 몇 분 만에 가능하게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언급할 기술은 새로운 곡물과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밀, 쌀, 옥수수와 같은 주요 곡물의 재배에는 다량의 질소 비료가 필요하지만 콩과 작물은 박테리아와 공생하여 질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다른 작물만큼 화학 비료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주요 곡물을 콩처럼 재배하는 기술이 등장한다면 큰 혁신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곡물 재배가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 기술은 첨단 전자 기술만큼 화려하거나 환상적이지 않지만 인류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의 중요성을 극히 일부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질소 비료는 농작물 생산에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물 재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질소 비료가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질소 비료는 농작물 생산량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밀과 옥수수 등의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로 이 기술은 130여 년 전 콩뿌리에서 공생하는 리조비움 박테리아가 질소를 공급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주요 곡물 재배 과정에서 이 과정을 모방하기 위한 연구가 유전공학의 발전과 함께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진전은 없다. 그러나 박테리아 게놈을 분석하고 불활성 대기 중의 질소를 반응성 있는 수용성 암모니아로 바꾸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데에는 성공했다. 한편 케임브리지 대학교 작물과학센터의 자일스 올드로이드는 질소 고정 곡물을 개발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답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농학, 식물학, 유전공학 발전 덕분에 미지의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질소 고정 작물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우리가 기대하는 세 번째 기술은 완벽하게 통제된 핵융합 기술인데, 이 기술도 오랜 시간 완성되지 못했다. 참고로 핵분열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짧은 기간 동안의 집중적인 연구 개발로 최초의 핵폭탄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상업적 핵발전에 핵분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핵폭탄 개발 후 10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1950년대 최초의 핵발전소 가동을 시작하면서 연구자들은 통제된 핵융합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연구자들은 통제된 핵융합을 위한 실험 장치를 설계했으나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핵융합의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대형 핵융합 설비가 언제쯤 실질적인 상용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핵융합의 주요 과제는 경납 용기와 연료 조합 문제 그리고 에너지 손실의 문제이다. 우선 중수소, 삼중수소 핵융합으로 생성된 중성자는 고체 경납 용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폐기물의 단위 질량당 방사능 수준은 핵분열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작지만 폐기물의 총질량은 몇 배나 더 커서 영구적인 외부 폐기가 필요하다. 또한 핵분열 원자로의 경우와 달리 이러한 물질적 피해와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핵융합 과정이 입력 대비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왜냐하면 핵융합 과정의 에너지 소모는 액체 헬륨 냉장고, 물 및 진공 펌프, 삼중수소 처리 및 기타 플랜트 요구 사항을 실행하고 자기를 이용해 플라즈마를 가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열핵융합 지지자들은 매년 수많은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들은 열핵융합이 병적 과학이 아니며 중수와 팔라듐 전극의 단순한 시스템만으로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원을 제공하며 결국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열핵융합이든 냉융합이든 우리는 여전히 이 기술의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발명과 혁신의 현실적 전망. 기술적 낙관과 과장 그리고 현실. 이 책의 목표는 소박하다. 성공은 발명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 초창기의 성공은 얼마든지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것, 시장 지배를 위한 대담한 계획은 미실현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으며 여러 세대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용화의 근처도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고자 한다. 참고로 최근에는 발명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으나 앞으로도 과거의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여기에서는 여러 베스트셀러에서 다뤘던 눈부신 발명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사실을 근거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즉, 전례 없는 혁신 시대의 최근 발전과 그로 인한 과장된 주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술 발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현대 기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신중한 태도에서 얻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교훈도 중요하다. 첫 번째, 주요 기술 발전에는 부작용이 따르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즉시 드러날 수 있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드러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연휘발유의 경우에는 출시 초기부터 위험성이 드러났지만 CFC의 경우에는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부작용이 알려졌다. 두 번째, 상업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서두름이나 당장 편리한 차선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를 해변에 배치하여 상업용 전력 생산을 신속하게 시작하려는 역사에서 입증되었다. 냉각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원전의 해변 배치의 위험성이 드러났다. 세 번째, 특정 발명의 초기 개발 및 상업화 과정에서는 그 발명의 최종적인 수용성과 사회적 적합성, 그리고 상업적인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발명이 출시된 후에도 오랫동안 시험 단계에 머무는 경우 판단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는 비행선과 초음속 비행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수십 년의 노력과 풍부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통제된 핵융합이 좋은 예이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과거의 실패와 교훈에서 배우려는 의지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다. 정확한 과학적 이해를 갖추지 못한 대중은 혁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보고서와 과장된 새로운 발명에 대한 주장에 매일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뉴스 미디어가 종종 현대사회를 변화시킬 파괴적인 전환이 곧 도래할 것처럼 거짓된 희망을 계속해서 제시한다는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탈진실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명과 혁신의 우선순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발명품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불평등을 크게 줄이거나 건강, 교육, 소득 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 부유한 국가에 사는 10억 명과 반복되는 질병, 조기 사망률, 최저 생계 수준에서 살아가는 30억 명 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그러므로 필수적인 물, 식량, 에너지,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저렴하고 공간 집약적이며 더 효과적인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거의 완전한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담수화 기술도 필요하다. 또 10억 명에 달하는 영양실조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개발 국가의 반농업에서 더 높은 수확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영양소 공급이 확대되고 식량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영양실조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30억 명 이상의 1인당 연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25기가줄 미만인데, 이는 19세기 중반에 부유한 유럽 국가와 북미와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열악한 전기 공급망을 확대하고 이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요구사항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명 자체보다도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 인구의 물과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새롭고 놀라운 발명품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혜택을 확산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에 달려 있다.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사용의 평균 수준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발명과 혁신의 목록에는 항생제 내성에서 교육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발명품은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무엇을 해야 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의 확산을 제한하려면 항생제를 신중하게 처방하고 현재 인간보다 훨씬 많은 항생제가 투여되는 가축에 대한 예방적 대량 투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편적 교육의 좋은 토대는 굳이 모든 어린이에게 컴퓨터를 제공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 수학 및 과학 시험 결과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초등학교 교육의 학생당 2.5배, 고등학교 교육의 3배나 더 많은 비용을 폴란드보다 지출하지만 읽기, 수학, 과학 세 가지 점수에서 모두 폴란드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하면 기발한 발명품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미 알려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 기술, 절차의 확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명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기적적인 돌파구를 기대하는 것보다 단기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새로운 발명을 추구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놀라운 발명을 통해 미래의 편익을 추구하는 것과 이미 확립된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필자는 항상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수억 명의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영양 결핍 문제 해결이 초음 속 운송 수단 개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자는 현실주의자이자 회의론자이다. 발명과 혁신을 위한 자원은 결코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으며 이 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주장과 발명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는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인류의 불행을 완화하는 일보다 모호한 장밋빛 발명품에 대하여 지원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재료, 제품, 프로세스의 발명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전례 없는 도전과 불가피한 설계 실패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호도, 우선순위, 편견 및 특정 발명에 대한 비합리적인 집착으로 인한 반복적인 실패도 계속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발명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오래된 격언을 인용하고자 한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